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정부 수소 경제 역대 전 세계 3천조 규모의 비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량주, 그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우량주 탑2 공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키시고 불려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식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2021년도 이번 연도죠. 그리고 10월 18일 이번 달에 조금 있으면 잠시 후 오늘이 14일이기 때문에 18일 날짜로 2050년도 탄소 중립 위원회 전체 회의를 현재 정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관련 정책 관련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만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이 실적 우량주는 올라가지 않는 이런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런 정책 이슈를 더욱더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2018년도에 트럼프 정권을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환율 전쟁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하고 상승한 타이밍도 물론 있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우하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증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계 자금 빠져나갈 수 있다. 환율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저는 우하향에 대한 시장을 계속해서 예측해 드렸고 정확히 적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야. 뭐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겠습니까? 망할 기업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신 건 나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환율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테마주성 종목들을 건드시면서 최근에 홍준표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실적 우량주 보신 분들이 진짜 근본 없다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이런 종목들이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저점 대비해서 50% 급등. 오히려 리비안 관련주라고 하는 에코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눌림목 이후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뭐 100,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사실상 테마주의 시장이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현재 증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증시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역시나 이 정책 이슈, 테마주성 이슈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대해서 기시기 해박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수소 친환경 전기차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브리핑들을 쭉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지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련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수소차에 대한 정책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돼 왔는데요. 최근에도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바이든 정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바로 트럼프 정권이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키워드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의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들어드리면 우리 지구는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빛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는 좀 더 과하게 올 경우 혹은 덜 올 경우 지구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나 이 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이 태양열이 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튕겨나가는 것들이 있고 이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대기를 뚫고 들어온 태양열이 빠져나갈 때 이 탄소 배출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바로 여기에 비닐을 씌운 것 같이 지금 현재 방어막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들어온 탄소 자체가 그 에너지 자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구조, 즉 온실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단한 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로 이 지구의 경제, 이 지구의 이 지금의 자연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으면 환경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와주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바이든 정권 안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체감이 되십니까? 근데 실제 체감이 안 될 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200년 만에 태양 흑점 극속이
지구의 초빙하기 또 오나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2019년도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기사인데요. 제 2014년도 때와 2017년도에 지금 현재 태양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검은색 점들이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는 검은 점들이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떤 차이를 불러오냐면 이 태양이 흑점 폭발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건데 이 흑점 폭발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될수록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게 됩니다. 많이 발산한 에너지는 역시나 지구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흑점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에너지 총량 자체가 지구에 도착한 양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떨어지게 되죠. 왜? 빛 에너지가 비교적 덜 오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와 온도가 올라가지만 지구 소빙하기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되는 모습들을 현재 기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근데 이 소빙하기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논문에 의하면 2040년에서 2050년까지 이 소빙하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흑점 폭발이 나중에 다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소빙하기가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은 소빙하기로 인해서 그나마 밸런스를 맞춰줬는데 만약 이 소빙하기가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 온난화 심해지죠. 태양열 에너지 더 많이 오죠. 그러다 보면 지구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일상의 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소빙하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오르면 희귀 동식물이 멸종, 2도가 오르면 바다에 있는 도시들이 가라앉게 되고 3도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되고 지금 4도가 오르면 눈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없게 되고 5도가 오르면 이 식량난 재료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무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바로 6도가 되면 모든 식물들 동식물들이 전부 다 멸종하게 되는 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석탄 매장량이 부족해서 혹은 뭐 원유 매장량이 부족해서 이제 곧 이거는 없어질 거니 화석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발전시켜야 돼라고 했었습니다만 어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셰일층을 통해서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됐고요. 이건 연장이 돼서 큰 문제가 없어졌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건 뭡니까? 석탄 사용량. 이 탄소 배출량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될 만한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목표치가 2050년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소빙하기가 끝나는 시기 전까지는 이 탄소 배출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표치가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그냥 띡 하고 나눈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석탄, 석유, 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뭐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그리고 뭐 풍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함께 떠오른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현재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밀고 있는 정책이 수소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수소와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수소일까? 많은 것들 중에 있는데 왜 하필 수소일까? 의문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태양광 패널 더 많이 짓고 아니면 풍력 더 많이 짓고 뭐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수소일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오늘 저와 쌓아나가고 나가게 되다 보면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수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 질량의 75%입니다. 우주 원소 중에 88%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냄새, 맛, 색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기본적인 원소입니다. 그죠?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실제 원소 기호에서 1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조달이 가능합니다. 뭐 지구 밖에서도 지구 안에서도 우리 지구를 떠나서도 수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사실상 논리상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질량당 에너지.
석탄에 비해서는 4배, 가스에 비해서는 3배 가량의 에너지 효율을 냅니다. 그리고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실제 전기 같은 경우 생산해낸다라고 해서 이걸 저장해내는 곳이 굉장히 방대하고 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인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전압소를 거쳐 가지고 다른 곳으로 쏘는 것들, 그 당장에 생산해내서 바로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기술로는 현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에너지를 언제든지 전기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장기 보관하다. 그냥 매력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탄소 배출량이 0에 수렴합니다. 완벽하게 탄소 배출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풍부하지 못한 화석 연료 없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는 꼭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95%를 해외에서 수입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가장 필요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방법, 그러니까 수소를 이용한 발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장점을 봤는데 만드는 방법, 과정을 보시면요. 바로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바꿀 때 핵융합에 대한 게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핵융합 최 유튜브 채널 잘 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이미.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지면서 핵융합을 했다가 다시 한번 분열하게 되면서 에너지와 헬륨 중성자를 만들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뭐의 원리를 정확히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태양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핵융합 기술을 보통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라는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구 안에서는 이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경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20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0초 가량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어서 사실 당장에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더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나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수소연료 전지라는 기술인데요.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수소와 공기에서 산소를 집어넣으면 바로 반응을 통해서 물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물론 뭐 인공태양에 대한 기술 개발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래도 가능해 보이는 수소 연료 전지를 가장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2050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결국에는 수소를 투입해야 되는 건데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의 수소라는 게 있는데 사실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정유, 화학에서 부산물로서 그냥 중간 과정에서 걸러지는 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추출수소하고 수전의 수소가 핵심인데 아직까지 기술의 발전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태양광과 풍력 지을 곳이 마땅치 않죠.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것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을 당장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엔 효율이 가장 높은 건 뭐다? 추출수소다. 근데 문제가 보입니다. 추출수소를 만드는 원료가 뭡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에 열을 가하면서 사실 탄소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배출하지 말자라고 했던 탄소도 만들어지지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도 사용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효율적인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 굉장히 찝찝하죠. 그래서 정부는 당장에는 이걸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수전의 수소로 늘려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탄소 발생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구조에서 문제 탄소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임시로 사용할 동안 탄소 포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수소만을 생산해내고 나머지 탄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포집해서 모아놓는 기술을 현재 계속해서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뭐 자세한 얘기, 탄소 포집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거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주목해야겠죠.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뒤에 설명이 드릴 건데요. 지금 결국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열 에너지가 가해져야겠죠. 수소의 수소 같은 경우에도 결국 태양력, 풍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중간에도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만한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바로 수소라는 것이 지금 당장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말 석유, 석탄,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태양력, 풍력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기 생산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햇볕 쨍쨍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늘에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들 쨍쨍한 해가 뜹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러와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 생산이 되는 시기와 되지 않는 시기가 갈리는 반면에 우리 전기 사용량 자체는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이 잠시 10분간 멈추면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입니다, 여러분들. 수십억이 기본적이고 수백억입니다.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이런 일정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수소라는 거예요. 즉 태양열 풍력 발전 그러니까 그 자연이 도와줄 때에는 좋은 날씨일 때에는 과한 생산을 나오고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전기를 전부 다 보내줘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바로 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수소 공기 중에 있는 거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꼭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겠죠. 바로 뭐냐? 효율적인 수소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없나? 그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새로운 방법이 없나?에 대해서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이걸 찾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저탄소 생산을 위해서 결국 충분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더욱더 많이 짓고 이걸 많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자연이 도와줄 때에는 그대로 생산한 걸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게 자연이 도와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버티냐? 그 전에 과하게 생산해낸 에너지를 가지고 저장 시설에 수소 에너지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지금 현재 발전기를 돌리면서 그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지금 한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수소의 현재 생산과 어떠한 과정,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떤 걸 기술 개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송용, 고정용, 휴대기기형이 있는데 휴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직까지 수송용 아니면 고정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수송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넥소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이 기술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이 기술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결국에는 앞서 봤던 시설 저장 창고 인프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뭐 근본적으로 아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시설 저장 인프라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수소 스테이션들. 그러니까 우리 석유 지금 주유소 같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 자동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에 주입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정용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최근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18일 날짜로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올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다 보니까 이게 100%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결과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하게.
최근에 유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석탄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전기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25%에서 30% 정도가 원자력 발전에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버틸 만한 구조. 우리나라는 전력 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는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난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송용 자동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강조될 만한 게 바로 요것이지 않을까. 발전 시설, 수소 발전기, 원전 발전기와 똑같이 수소 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기업들이 이것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을 하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 어 한 2050년도 이 18 일이죠. 조금 있으면 있을 전체 회의에서 고정력 발전 시설이 만약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두산 퓨어셀이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최근에 횡보 자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비교적 주가 차트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최근 하락장에도 한번 시가총액 대비해 잘 버텨줬기 때문에 만약 주목을 받으면 한 차례 상승세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정고점을 뚫어주는 흐름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베팅할 만한 종목들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차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속 충전소죠. 왜냐면 충전소가 나와야지 자동차를 사람들이 구매하면서 관심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스테이션 결국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요. 대규모 이 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 주유소 같은 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 수소를 가두고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이 바로 EM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자회사로 환경 부분과 수소 에너지 스테이션 제조 및 시공을 영위하는 에너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EM코리아 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단기 시세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슈가 더욱더 많이 커지면 요런 종목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엄청나게 큰 파동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이 기업 그냥 실적 좋다라고 해서 공략하시면 안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을 짚으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요. 실제 제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을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SFR하고 SMR이죠. 근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SFR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더라. SFR 기술은 뭡니까? 여태까지 버려졌던 핵 폐기물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FR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문제거리였던 이 SFR,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이 관련된 종목으로 일진파워 그리고 우진 이런 종목들이 제가 짚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40% 50%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가 대비해서 여기 제가 찍어드렸었죠. 60% 넘는 상승폭을 보여준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분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봤었잖아요. 동일합니다. 이번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하시고 어떤 구조인지를 간단하게라도 아셔야지만이 자세하게 설명 절대 안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을 찍을 수 있다는 설명 드리고요. 제가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수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손가락 빨지 않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자산을 늘려나가시고 불려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가총액이 좀 너무 낮아가지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하나의 종목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아니고 바로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추천주를 통해서 수소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수소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종목들 많이 추천해 드렸고 수익을 내 드렸는데요.
실제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 분석도 틀리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제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100% 확률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달, 8월 달 그리고 9월 달은 거의 매매를 많이 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주 몇 개 나갔죠. 근데 전부 다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났다?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85%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 하락장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증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고의 매매, 최고의 종목을 찍어내린다는 말씀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하지만 적어도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의 매매는 가능하다는 설명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고수 매매 고수분들 스스로 높은 확률이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 혼자 하셔도 괜찮지만 나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이번에 공개해 드리는 수소차 시가총이 좀 작지만 가장 상승폭이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추천되는 추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뭐 이구산업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150% 넘게 날아갔죠. 그리고 3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천드린 다음부터 160%, 80%까지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이런 종목들 알아가고 시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바로 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어플 시황과 여러분들 전략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많은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께서 희망 잃지 마시고 이 힘든 시장에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수소차 관련 종목도 충분히 매력적인 타이밍 나왔으니까 이번에 단기적으로 한 18일 정도까지 주목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